고려의 왕권. 1010년 12월 28일 고려의 왕 현종은 강감찬의 의견을 받아들여 남쪽으로 몽진을 시작합니다. 항복을 부르짖던 신하들은 이미 도망가 버렸고 현종 곁엔 두 왕후와 소수의 신하들 그리고 50명 남짓의 호위병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왕의 피난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죠. 참고로 이 뒤로 강감찬이 현종 옆에서 등장하지 않는 걸로 보아 강감찬은 아마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고려는 조선과 상당히 다른 나라였단 겁니다. 우리가 조선사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 고려를 볼 때도 조선과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두 나라는 꽤 많이 달랐어요. 특히 고려 초기엔 더욱 그랬는데요. 두 나라의 차이점 중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왕의 권한이었습니다. 조선은 이미 건국될 때부터 고려 때 다져놓은 왕권을 그대로 계승한 데다가 태종이 강력한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만듦으로써 나라의 힘이 왕한테 쏠리게 돼요. 그리고 현명한 신하들이 왕이 딴 길로 새지 않게 보좌하는 형태로 국가가 운영됐는데요. 근데 고려는 왕의 힘이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고려 태조 왕건하면 유명한 일화 중 하나가 왕비를 29명이나 뒀단 거잖아요. 고려가 건국될 때까지만 해도 한반도는 고려, 신라, 후백제 이렇게 세 나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세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거예요. 지금 같은 한민족 이런 개념이 아예 없었을 때입니다. 게다가 통일전쟁하면서 서로 죽어라 싸웠죠. 막 쟤네가 우리 아빠 죽이고 내 아들 죽이고 우리 집 재산 약탈하고 그랬는데 고려가 통일을 했다 한들 그때부터 바로 딱 오케이 이제부터 우리 한 팀이다. 그래 앞으로는 싸우지 말자. 이랬을 리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각 지방 호족들이 과장 좀 보태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처럼 군림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 막 고려에 붙었다 후백제에 붙었다 하면서 누구랑 손잡을지를 계속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왕건이 통일한 다음에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뭐 해요? 각 지역의 유력 호족 딸들을 전부 아내로 드립니다. 이때 그나마 가장 강력한 동맹이 혼인 동맹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혼인으로 엮어서 동맹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니까 고려의 국가체제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왕이 각 지방을 전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호족들이 연합국가를 형성한 다음 그 연합국가의 대표로 왕을 세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단 겁니다. 물론 지금 현종 시기는 고려가 건국된 지 100년 정도가 지났을 때잖아요. 그동안 왕이 가만히 앉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고려 성종 때 이것 좀 개선해 보려고 지방행정제도를 개편해요. 그래서 중앙집권력도 좀 강화하고 왕권도 좀 강화하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 조선에 비해선 한참 모자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방호족이 각기 권한이 세고 왕권이 약한 시기인데 지금 왕이 수도를 포기하고 피난을 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자기 세력권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세력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고작 호위무사 50명 데리고 말이죠. 그러면 지방 호족들이 이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현종이 수도 개경을 떠나자마자 반란 세력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찌저찌 이걸 피하거든요. 근데 몇 발자국 가니까 또 반란 일어나고 또 피해서 몇 걸음 가면 또 반란 일어나고 이걸 수도 없이 합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멈출 수가 있습니까? 뒤에선 거란군이 쫓아오고 있는데요. 그니까 이 현종의 피난길은 그야말로 생사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나드는 죽음의 외줄타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종의 몽진. 피난 시작 바로 다음 날인 12월 29일 현종은 지금의 경기도 연천 지역인 적성현 단조역이라는 곳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한 무리의 군사들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현종을 향해 화살을 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지체문이 호위병과 함께 말을 타고 달려가 화살을 쏘며 적들을 물리칩니다. 그렇게 적이 물러나자 왕의 행렬은 다시 길을 나서기 시작하는데 얼마 안 가서 이들이 또다시 나타나 화살을 쏘며 공격해옵니다. 지체문도 다시 말을 타고 뛰쳐나가 다시 한번 이들을 물리치는데요. 이들이 어째서 왕을 공격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유야 뭐 뻔하지 않습니까? 왕위를 빼앗거나 아니면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거란에 갖다 바치고 포상을 받거나 이 중 하나였겠죠 뭐. 그렇게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현종은 그날 날이 저물어서야 겨우겨우 창화연에 도착합니다. 창화연은 지금의 경기도 양주 지역입니다. 근데 왕이 창화연에 도착하자마자 아전, 그러니까 지방의 하급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전이 현종을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폐하께서는 저의 이름과 얼굴을 아십니까? 아니, 왕이 지방의 하급 관리까지 어떻게 합니까? 현종은 애써 못 들은 척하며 대답을 회피했는데요. 그러자 아전은 한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하공진이 병사들을 이끌고 왔다. 그러자 깜짝 놀란 지체문이 되묻습니다. 하공진이 무슨 이유로 여길 왔단 말이냐? 최충순과 김응인을 잡으러 왔습니다. 하공진. 자, 여기서 갑자기 왜 하공진 얘기를 하냐면 하공진과 유종은 목종 말기에 개경에서 왕을 호위하는 자리에 있던 무관들입니다. 근데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군대를 끌고 개경으로 쳐들어오니까 이 둘은 곧장 강조 편으로 붙어버렸어요. 그렇게 강조의 정변이 성공하고 강조가 정권을 잡자 이 둘은 동북면 쪽에 배치되는데요. 아마 거란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국경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유능한 장수들을 북쪽에 배치하면서 이들도 동북면으로 배치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하공진이 조정의 허락도 받지 않고서 멋대로 군사를 움직여서 여진족을 쳐들어갑니다. 근데 또 쳐들어갔으면 승리라도 하던가 오히려 패배해서 다시 도망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유종이 이때 고려에 들어와 있던 여진족 족장과 그 수행원들까지 총 95명을 전부 죽여버려요. 자, 이거 봐요. 여진족 족장도 95명이나 끌고 움직이는데 현종이 고작 호위무사 50명 데리고 피난을 갔다는 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유종이 이 여진인들을 죽이는데 문제는 이 여진족은 같은 여진족끼리도 부족마다 나눠져 있어서 누구는 고려랑 친하고 누구는 고려랑 싸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고려에 들어와 있던 여진인들은 고려랑 친해지려고 들어온 거였어요. 근데 유종이 화풀이로 얘네를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온 여진족들이 전부 고려에 적대적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심지어 거란한테 달려가서 말을 1만 필이나 바치면서 고려를 정벌해달라고 부탁까지 해요. 이때 고려는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죽인 지 얼마 안 됐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괜히 거란이 이걸로 트집 잡을까봐 대충 그냥 왕이 교체됐다고만 말해놨는데요. 근데 여진인들이 거란한테 가서 이것도 전부 까발려버립니다. 그래서 거란이 이때다 싶어서 이걸로 트집 잡고 고려로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니까 지금 이 하공진이란 유종이 조정의 허락도 없이 여진족 쳐들어갔다가 발려가지고 도망온 주제에 또 화풀이 한다고 여진족 죽이고 이것 때문에 고려가 숨기고 있던 비밀도 다 까발려지고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고려 조정에선 이 둘을 섬으로 유배보내버리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막상 거란이 쳐들어오니까 지금 얘네가 개경 코앞까지 왔다는데 남은 장수도 몇 없지. 또 무슨 개경의 군사들은 전부 도망을 쳤는지 아님 싹 다 북쪽에 투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호위무사도 고작 50명밖에 없지.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현종이 이 둘을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이 현종이 피난 가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웬 아전이 달려와서 하공진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공진의 등장. 근데 이상한 점은 하공진이 왜 왔냐고 물으니까 왕을 호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채충순과 김응인을 잡으러 왔다고 하잖아요. 아마 이 둘이 하공진 유배 보낼 때 주도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자마자 김응인은 바로 도망쳐버려요. 그러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지금 얘가 왕을 지키러 오는 게 아니라 뭔가 공격하러 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이 되자 웬 장사들이 왕의 숙소를 급습합니다. 그러자 왕을 호종하던 신하들이 대부분 도망쳐버리는데요. 이제 진짜 몇 명 남지도 않았어요. 지체문이 몇 없는 군사들과 함께 어떻게 열심히 막고는 있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못 버틸 것 같단 말이죠. 그렇게 날이 밝자 지체문은 일단 두 왕후부터 대피시켜서 도봉사라는 절로 가 있으라 합니다. 그러곤 직접 현종이 탄 말의 고삐를 잡고선 샛길로 빠져나와 적을 따돌린 후 이들도 도봉사로 향하는데요. 얼마 후 채충순 같은 관료들도 알아서 몸을 피해서 도봉사로 다시 모입니다. 지체문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현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생각하기에 지난밤의 적들은 하공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그들을 쫓아가 확인하고 오겠나이다. 그러나 현종은 지금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장수는 지체문 하나뿐인데 그마저 도망쳐버리면 정말 끝장이라는 생각에 이를 허락하질 않는데요. 그러자 지체문은 신이 만약 폐하를 배신한다면 반드시 하늘이 저를 벌할 것이니 걱정 마시옵소서 라고 말하며 현종을 안심시킵니다. 지체문이 이렇게까지 나오자 현종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해줍니다. 길을 나선 지체문은 얼마 안 가서 국군을 만납니다. 국군은 좀 전에 김응인과 함께 도망친 자로 도중에 반란군을 만나서 옷가지를 전부 빼앗긴 상태였는데요. 적들이 저의 옷을 전부 빼앗아 갔습니다. 너는 신하가 되어 폐하를 배신하고 도망쳤으니 목숨을 부지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때 때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하공진과 유종 일행이 지체문을 만납니다. 공은 어찌하여 지난날 폐하를 습격한 것이오? 그게 무슨 말이오? 나는 지금 폐하를 호위하러 가는 중이오. 오는 길에 패전한 병사들을 발견해 그들과 함께 서둘러 폐하께 가고 있소이다. 그렇게 오해가 풀린 지체문은 하공진과 그가 거느린 군사 20명을 데리고 나아가 지난밤 적들이 훔쳐간 말 15피를 되찾아 다시 왕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전날 밤 소동 때문에 현종이 지금 잔뜩 겁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체문은 도중에 멈춰서서는 하공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들과 함께 간다면 분명 폐하께서 크게 놀라실 것입니다. 내 먼저 폐하께 가서 상황을 전달할 테니 그대들은 조금 뒤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곤 홀로 현종을 만나러 갔는데 지체문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현종은 기뻐하며 문 밖으로 뛰어나와 그를 맞이합니다. 지난밤 소동은 하공진이 벌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하공진을 만나 오해를 풀고 적들이 훔쳐간 말도 되찾아왔으니 폐하께선 놀라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오해가 풀리고 하공진과 유종이 찾아오자 현종은 그들을 위로합니다. 강화협상. 1010년 12월 30일 현종 일행은 양주에 도착합니다. 이때 하공진이 현종에게 말하는데요. 애초에 거란이 쳐들어온 명분은 역적 강조를 처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헌데 이미 저들이 강조를 붙잡았으니 만약 사신을 보내 강화를 청한다면 저들은 분명 군사를 돌릴 것이옵니다. 하공진은 직접 사신이 돼서 거란 진영으로 나아가 강화를 체결하겠다고 나섭니다. 현종은 뭔가 불안했는지 점을 한번 쳐봤는데 길조를 얻자 마침내 이를 허락하는데요. 그렇게 하공진과 고영기는 표문을 받들어 거란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앞서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 고려에서 거란으로 보낸 사신들이 모두 억류당한 데다가 이미 전쟁 중인데 다짜고짜 적진을 찾아갔다간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하공진은 일단 창화연에 도착해서는 부하들에게 먼저 적진으로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소문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부하들이 적진을 향해 출발했는데 원래 얼마 안 있어 거란의 선봉이 창화현에 도착해버리는데요. 하공진이 상황을 설명하자 거란군은 이렇게 묻습니다. 고려의 국왕은 어디 있는가? 지금 남쪽으로 향하고 계시온데 정확히 어디에 계시는지는 모르옵니다. 어허, 감히 우릴 속이려 드느냐? 고려의 국왕은 어디 있느냐? 정말 모르옵니다. 이미 남쪽으로 수만 리는 내려가셨을 것이옵니다. 그러자 거란군은 이내 추격을 멈추고 군을 돌려 되돌아갑니다.